안녕하세요. 다정입니다. 1차 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배경과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저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괴롭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간단한 예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나왔던 부분이죠. 제가 없어도 다 듣고 있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인데요.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해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위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입니다. 셋째, 범문헌에는 없지만 행위 장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회식, 행사, SNS, 온라인 공간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해자입니다. 지난 2017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임원이나 경영진을 포함한 상급자에 의한 괴롭힘이 가장 많았습니다. 동료에 의한 괴롭힘도 15.7%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대표이사, 지배인 같은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인사 담당 임원이나 공장장처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문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 잠깐.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괴롭힌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파견법에서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부하 직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가해자 요건을 살펴봤고, 다음은 행위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위 요건에서는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위성이란 괴롭힘에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급의 우위뿐 아니라 우위가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적으로 많은 것도 우위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규직, 비정규직처럼 계약관계의 차이, 인사, 감사부서 등의 직무 차이, 사장님의 대학 후배처럼 개인적 속성으로 비롯된 직장 내 영향력이나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가입 여부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성은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지만 달리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꼭 판단해 봐야 합니다. 행위 요건 두 번째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업무 관련성과 적정 범위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해서 이뤄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면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의 판단을 행위 유형별로 좀 더 살펴보면 첫째,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것은 당연히 업무상 필요성이 없겠죠. 둘째, 따돌림이나 의도적인 업무 배제 역시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셋째,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고 이를 급하게 완성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이나 업무망 아이디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 제공을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대리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질문자님처럼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볼일을 보던 중 발생한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동창회 같이 회사를 벗어난 다른 사회적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업무 수행에 편승, 빙자라는 사정이 없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질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폭언이나 공연히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근로계약, 단체 협약,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직무의 내용이나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조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행위 요건 세 번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는 가능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행위 요건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는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성, 행위의 내용과 지속성, 업무상 필요성, 피해의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그 개념만으로는 다양한 행위 유형들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괴롭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정신, 신체적 공격은 타인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로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는 공식적인 경영 전략이나 인사관리 제도를 활용한 괴롭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징계, 전보, 성과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고 휴가 사용이나 육아휴직 후 동일 업무 복귀 등 법이 정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요구는 업무상의 필요나 근로자의 능력과는 동떨어진 업무를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사적인 심부름 등의 지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간관계의 분리는 업무나 업무 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근로자를 다수와 분리시키는 행동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거나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등을 하는 것도 인간관계의 분리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의 침해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해 침해하는 것으로 근무 시간 중이라도 화장실 이용 등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등은 신상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차시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